오늘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미영 씨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후 맞이한 현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1년 40살의 나이에 15년 차 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아이들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등산을 즐기고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함께 떠나곤 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를 보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뜨거운 어묵탕을 나눠 먹었죠.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했고 동네 주민들과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부부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충만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이 준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의대 진학을 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지만 준서의 성적은 의대에 진학하기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상위권이긴 했지만 최상위권은 아니었죠. 교사였던 미영 씨는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의대 진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남편과 밤새 상의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교사의 월급으로는 재수학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월급까지 합쳐도 빠듯했죠. 집이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주거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는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도 과외를 하느라 정작 자신의 아이들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였죠.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를 위한 거니까. 미영 씨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출근해 수업을 하고 방과 후 바로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내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런 생활이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 헌신 끝에 준서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의대였지만 그래도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일반 대학의 2배가 넘는 금액. 두 사람의 월급과 부업으로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주거 비용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고 고민 끝에 미영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5년간의 교직 생활을 접고 영어학원을 차렸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생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으니까요. 밤잠을 줄여가며 커리큘럼을 짜고 홍보지를 돌렸습니다. 월세, 인테리어, 교재 개발. 모든 게 처음이었고 모든 게 부담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학생이 5명뿐이었어요. 수입은 거의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죠. 하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밤마다 연구했고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학원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고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그런데도 준서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행복했다고 합니다. 시험 성적이 좋았다고 전화가 오면 그날은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정말 이런 것인가 싶었죠. 둘째 민지도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어 했고 유학을 꿈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민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넓은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영 씨의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합니다. 정말 숨이 막혔어요. 준서도 아직 학비를 내고 있는데 민지까지. 하지만 또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기회를 줬으면 다른 아이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원을 확장하고 강사를 더 채용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영어학원이 아니라 입시 컨설팅까지 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땐 정말 자동 인형처럼 살았어요. 일어나서 일하고 잠깐 자고 다시 일하고. 그동안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수면은 늘 부족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독서도 음악 감상도 다 잊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다음 주에 바로 일하러 갔어요. 부부는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영 씨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없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미영 씨가 학원에 있었으니까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둘이 제대로 된 식사를 했을까요? 그마저도 학원 일이나 아이들 이야기뿐이었죠. 2005년 첫 번째 건강 적신호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학원에서 수업 중에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주일간 입원했고 의사는 즉시 일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전공의 과정 중이었고 민지는 유학 중이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지도 않았어요. 걱정할까봐. 그저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진단도 받았고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그래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학원은 미영 씨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고 아이들의 학비는 계속 필요했으니까요. 자식들 위해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었고 얼굴색은 창백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과 5년 만에.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는 의사가 되었고 미국 연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민지는 오케스트라에 취직했고 유럽 순회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고생이 이럴 줄 알았다면 1000번이라도 더 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와 남편은 상의 끝에 학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살아보자.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남편의 말에 미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들의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좀 찾아와 달라고. 이제 학원도 정리했으니 너희들 보러 가도 되고 너희도 시간 날 때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병원 일로, 민지는 연주 일정으로 바쁘다며 그땐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 자기 일에 충실해야죠. 미영 씨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참아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대신 남편과 함께 준서가 있는 미국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그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준서의 집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손님방이라곤 좁은 서재 한 칸뿐이었고 짐을 풀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됐다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회가 있어서 집을 비울 거라고 일주일만 머물다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일주일만 머물다 가라는 말에 미영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모든 것을 바친 아들이었는데 일주일도 우리와 함께 있기 싫다니. 민지 역시 유럽 투어 중이라 만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잠깐 통화했는데 너무 바빠서 오래 이야기 못 한다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돈 보내주는 부모였을 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는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침에 준서는 출근하고 우리는 집에 혼자 남아 TV만 보고 있었죠.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식사한 것도 단 2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침묵 속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색한 대화만 몇 마디. 우리 아들이 정말 맞나 싶었어요. 그 충격으로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의사인 준서가 치료는 했지만 눈빛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한데 이곳에서 장기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미국에서의 치료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 요양병원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냐는 전화도 거의 없었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65세의 나이에 다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병원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저축해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남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작은 공간을 임대해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전처럼 16시간씩 일할 수도 없었고, 학원 시장도 변해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대형 학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원으로는 경쟁이 안 됐어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2년을 버티다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퇴직금도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알면 아이들도 뭔가 도움을 줄 거라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독립하세요. 저희 각자 삶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간 바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민지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어디 갔느냐며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딸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는 돈 관리를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벌었으면 노후 준비는 했어야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죠. 미영 씨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도 팔고 남은 재산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조금 올라 있어서 남편 병원비와 빚을 갚고도 조금 남았어요. 남편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 후 3년,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고생만 시켰다고. 아이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어요. 참석한 사람은 저와 남편의 몇몇 친구들 뿐이었죠. 70이 넘은 나이에 미영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은 건 전셋집 보증금 얼마와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혹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며.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놀랐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만난 동창회 친구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진, 미영 씨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혜진이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하지만 혜진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혜진이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먼저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엔 새 옷을 사줬죠. 친구는 미영 씨에게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건강, 관계, 의미. 혜진이가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건강 챙기고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그 3가지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영 씨는 친구의 조언을 따라 새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숨이 가빠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한 달 후에는 4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쉬기도 편해지고 균형 잡힌 식단도 신경 썼습니다. 친구가 식단표를 만들어 주었고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혜진이가 가르쳐 줬어요.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은 적당히.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씩 예전의 내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혜진이가 자기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낯설었으니까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뭘 하겠냐고 했더니 혜진이가 웃으면서 대부분 우리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를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물감 번지는 것도 조절을 못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반 친구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들 시작은 비슷했나 봐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수채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바쳤던 삶, 그리고 돌아온 배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딸을 위해 집까지 팔았는데 나중에 외면당했다고. 또 다른 분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수채화 모임 외에도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예전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 침묵하고 살아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를 찾아갔고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도 되찾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혜진이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뭘 망설여? 혜진의 말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3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떨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사로서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수업도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내일도 와요? 라고 물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우울한 기분은 사라지고 매일 아침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가족을 위한 여행이었지. 속초로 떠난 1박 2일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혹시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충분히 바쁘고 행복해요. 굳이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71세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지만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는 게 싫었어요. 늙고 지친 모습이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니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미영 씨가 말하는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이 기본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미영 씨는 지금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합니다. 처음엔 1kg 아령도 들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3kg까지 들 수 있어요. 둘째,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가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은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니까요. 미영 씨는 이제 문화센터, 합창단, 자원봉사 모임 등 여러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주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절망과 우울함이 찾아와요. 취미든 봉사든 일이든 본인에게 보람을 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의 의미예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이것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져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미영 씨는 이제 작은 수채화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또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새로운 도전이에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죠.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치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어요. 미영 씨는 지금 자녀들과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가끔 문자나 전화가 와요. 명절이나 생일 때.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제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요. 내가 희생했으니 그들도 보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선택이었어요. 그걸 자녀에게 빚으로 지우면 안 되죠.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자녀를 위해 살았던 40년.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일찍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20대부터 건강을 챙기고 30대부터 관계를 넓히고 40대부터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건강, 관계, 의미.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또는 앞으로 겪게 될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어떨까요? 경제적 준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정서적, 사회적 준비는 더욱 미흡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들도 자신의 삶에 바쁘니까요. 미영 씨의 말처럼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재정적인 준비입니다.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할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지죠. 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실버 카페,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 우리처럼 자녀에게 상처받은 분들, 외로운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곳이요. 그 꿈을 위해 카페 운영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미영 씨의 눈빛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자녀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꿈을 위해 살아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볼 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렘을 느끼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모습.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소중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사랑과 지원,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함께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몸을 돌보고 친구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미영 씨의 말처럼 인생은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새 출발을 한 미영 씨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박미영 씨의 뼈저린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노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노후지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노후지혜 채널에서는 실제 시니어들의 경험담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후 지혜래와 함께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